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권 소식, 그중에서도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는 3명의 후보가 나섰죠. 이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는 다른 두 후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진태 의원으로부터 계속해서 공세를 받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와 김진태 후보 두 후보 사이의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우리 김진태 후보 정치판 용어로 집토끼를 결집시키는 데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수도권 승리,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올 수 있는가, 그리고 전략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했을 때는 부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 보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만 찾아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오 후보님께서는 항상 이 수도권 표심에 이제 우리 본인이 좀 어필할 수 있다. 이제 서울시장을 전에 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국무총리 하신 분은 전국의 표심을 움직일 거고 국회의원 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서울시장 하면서 지금 이렇게 좌파가 되도록 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것부터 자성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적인 부분만 저희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두 후보 사이의 신경전 상당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의 임광기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세훈, 김진태 두 후보 지금 TV토론 합동연설에 두세 차례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번 토론회 연설회 때마다 저렇게 신경전 펼치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27일 날이죠. 전당대회가 27일 날인데 그중에서 이제 총 6번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보셨던 것이 두 번째, 어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4번이 남아 있는데 갈수록 좀 뜨거워질 것 같아요. 특히 말씀하셨던 대로 오세훈 후보하고 김진태 후보가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1등이 상당히 좀 앞서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2등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또 결과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날을 세우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 간의 설전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때로는 인신공격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양 후보에 대해서 특히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격의 날이 굉장히 날카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님, 조금 전에 김진태 후보가 얘기한 거 보면은 좌파가 정권을 잡도록 한 단초를 오세훈 후보가 제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서울시장에서 이제 사퇴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상급식 2011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요구를 하면서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당선되는 계기가 됐던 건데 그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소위 지금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는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거기에 이은 탄핵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단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임광희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황교안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2등, 3등을 달리는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유독 치열하다.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2등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다기보다 지금 한국 당내 포지션, 우리 이제 전반적인 정치 구도 말고 보면은 좌, 중, 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좌, 황교안 중, 김진태 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점을 보려면은 뭐 좌에서는 오른쪽 보고 나는 저렇지는 않다라고 하고 또 오른쪽에서는 왼쪽을 보고 나는 저렇지는 않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황교안 후보에 대한 이제 그 공세가 좀 약한 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자기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은 아마도 황교안 후보한테 다시 공세가 좀 집중될 것 같아요. 양 후보 모두 황교안 후보를 타겟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공세를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세훈 후보와 김진태 후보의 신경전 한 장면 더 볼 수 있을까요? 그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애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커터칼까지 맞아가면서
또 시장이 되게 했는데 나중에 그 무상급식을 도와주지 않아서 아주 서운하다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당에서는 그걸 말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고마운 것은 지금도 몹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당이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이 반대했다 그거는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김진태 후보가 아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당시 지금 윤태원 실장 얘기하세요? 팩트에 대한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때 기자였었고 그게 이제 토요일 날 커터칼 비습 때 뭐 저 현장에 있기도 했는데 이 보면은 지금 이제 말을 좀 잘라서 하다 보니까 무상급식 때 안 도와줬다라고 하는 건데 오세훈 전 시장은 당시에 내가 무상급식 반대하는데 우파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대표가 안 도와주고 팔짱 끼고 있었다라는 건데 마치 이제 김진태 후보의 이야기는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줬다라는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김진태 후보는 계속 이제 배박의 프레임을 황교안 후보한테 걸어가지고 좀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건 물론 유영하 변호사가 처음에 건 거지만 예. 그 프레임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나 빼고는 전부 다 뭐 이른바 배박이다 그렇게. 오세훈 후보도 한때 당을 떠났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전통적인 당원, 대의원,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층들한테는 오세훈 전 시장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했던 것만큼은 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일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거는 안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탄핵 과정 속에서 새누리당을 탈당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자유한국당을 복당한 건데 그건 본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부담감 그리고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생각들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는 거고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그 자유한국당을 집권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도 강한 메시지를 내세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대세를 지금 반전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위기인데 사실은 이제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도 더 정말 뭔가 한방 황교안 총리가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막연한 중도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라는 측면이 아니라 황교안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 거고 예. 사실은 김진태 후보가 뭐 황교안 후보의 표를 갉아먹는다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이제 그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당신은 사실은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사실 안 나오는 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자기 색깔을 강하게 얘기할 때 이전과는 뭔가 좀 다르게 정말 그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에 있는 표심가위도 끌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갈 텐데 지금 사실은 오세훈 후보 하는 거 봐가지고는 그렇게 그 강한 설득력을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기가. 지금 저 커터칼 얘기가 나오고 2006년 지방선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말이죠.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어쨌든 병원에 입원했던 당시 박근혜 전 대표. 뭐 대전은요 한마디 때문에 대전의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수 정당에는 그 정도의 영향력과 득표력이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데 과연 이 세 명의 후보가 그 정도의 득표력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 새 얼굴이어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역대적으로 보면은 이 큰 정당들을 특히 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들입니다. 그래서 큰 인물들이 지고 나면은 그 다음을 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 이후에 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지금 그러는데 지금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안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도 당내에서 상당한 세력들이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6년도에 지난 지방선거 커터칼 사건까지 지금 10여 년이 지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때 당시에 살신성인 이런 측은지심 이런 거를 끌어내서 친박의 표를 다시 한번 결집시키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세훈, 김진태 두 후보의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되는 동안 황교안 후보는 과연
어떤 의견을 밝히고 있는 건지 황교안 후보가 두 후보의 신경전 보면서 어떤 얘기했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바람과 또 우리 당원들의 바람은 같습니다. 내부에서 총질하지 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밖에 있지 우리 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당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통합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 황교안 후보는 서로 내부에서 총질하지 말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토론회 때 말이죠. 합동연설에는 또 원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토론회 때도 황교안 후보가 원고에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서 과연 준비가 제대로 된 것이냐 이렇게 다른 후보들 측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황교안 후보가 토론회 할 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훈 의원 좀 토론회 좀 보셨어요?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후보에게 먼저 뭐 그 원고를 보는 수준을 논하기에 앞서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황교안 후보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게 과거의 이해창 총재 정도면 맞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많은 당내 사람들이 이해창 총재 따라가려면 어림없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창 총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총리직을 그만둔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신한국당의 대권 후보가 무려 7명이었습니다.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상당한 카리스마도 보여줬고 정치적 훈련도 했죠. 근데 지금 황교안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은 일단은 대중적인 매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떨어지고 또 정치적인 메시지에 있어서도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 속에서는. 근데 지금 다른 후보들이 약체여가지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질 수 있을지언정 자유한국당을 통해가지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황교안 총리의 리더십 가지고 돌파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회의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두 분에게는 또 이런 질문 드리고 싶네요. 정당에게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겠습니다. 위기는 기회고 기회는 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의 정당이 위기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혜성처럼 누군가 등장해서 보수 정당의 새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이 공감을 얻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자유한국당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새 후보 지금까지는 적어도 보수 정당의 새로운 앞길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윤태호 시장 생각은 어때요? 제일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자, 과거로 가자, 이런 것이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인의 준비라기보다는 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이게 세력적 준비 이런 게 좀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 황교안 후보는 이대로만 가자. 마치 보면은 1위 정당의 1위 후보 같은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은 황교안 후보가 최근에 한 2가지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다시 거꾸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 2가지가 뭐냐면은 경제돼 가지고 실업자 100만, 자영업자 폐업 100만의 시대다 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했는데 팩트 체크를 하니까 그 당신이 총리 권한 대행할 때 그 숫자 다 올라갔던 거다. 이전 정부 시절 얘기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머쓱해졌고 두 번째는 그 배방 논란이 벌어지니까 내가 특검법 특검 연장 거부하지 않았냐. 그것만큼 큰 게 어디 있냐라고 했다가 또 거꾸로 확 역풍을 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짝 움츠러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조금 욕을 먹더라도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가는 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내 전략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황교안 후보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본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좀 이런 다소 좀 어정쩡한 모습도 비춰지는 게 좀 솔직한 심정입니다. 협력 이익 공유제 같은 것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그것도 이제 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시장 경제에 반하는 법에 대해서는 네. 입법도 신중해야 되고 네.
그 내용도 정말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황교안 전 총리 답변 들어보면 신중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윤리결정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당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자세한 그 경위야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안타깝나요? 당에 속한 분들이 국민들에게 그런 걱정을 끼쳐드리고 이런 것들이 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한 것 같은데 안타깝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네요. 네, 지금 우리가 잘라서 봤지만은 맨 어미를 한번 보십시오. 안타깝습니다로 많이 끝나죠. 그래서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기승전 안타까움이라고 그래요. 예. 모든 말들이 끝에가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1월 23일 날 병역 비리 의혹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사실 왜곡들이 많아서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월 11일 날 홍준표 전 대표의 불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 함께 하는 전당대회였으면 좋겠는데 안 나온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5.18 논란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지를 정확한 메시지가 없어요. 5.18의 의미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돼 있다. 그런 뜻에 맞는 대처가 필요한데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인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이 관리들은 이렇게 메시지가 정확히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정치인들은 맞으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않다라고 확실히 해줘야지 국민들이 저 사람은 어떻구나라고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구나 반대하는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전략적인 애매모호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면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혼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은요. 특히 이제 일반적인 국회의원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은 굉장히 여러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근데 정치적 리더들, 지도자들은 사실은 스스로가 정치적 현안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분이 당대표 시절에도 그랬고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뭔가 스스로가 정치적 판단을 바로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한 경우입니다. 아까 배방 논란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지금 우파 진영이든 보수 진영에서 걱정하는 것은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거의 감옥 갇힌 지가 2년이 됐는데 이제 여지껏 채권상 서운한 얘기하고 있고 수임번호 얘기하고 있느냐. 도대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나라를 걱정하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 메시지를 내보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황교안 후보의 대응이 더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운한 건 서운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서운한 건 서운한 거지만 정말 나는 그런 나라를 걱정하는 메시지가 안 나온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자유한국당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달랐다는 거죠. 예. 오히려 국무총리하고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서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은 나라, 국민 이렇게 대응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친박 진영으로부터도 더 큰 성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합동연설회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연설회 때마다 이 연설회장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몇 차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태극기 부대의 일원으로 생각되는 분들. 이분들이 늘 합동연설회장 앞에서 가장 크게 반응하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는데 지금 저분들이죠. 예, 역시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저분들의 목소리가 연설회장의 목소리를 거의 가득 채운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 화면이 아마도 1차 합동 유세 개전 모습 같은데요. 지금 시각에는 대구에서 2차 합동 유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저런 모습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진보정당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저런 모습을 전당대회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기 어려웠는데 굉장히 소리도 강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당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해도
오로지 김진태를 외칩니다. 그래서 한국당을 외쳐달라고 해도 그 소리가 묻히고 다시 김진태로 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 아주 열광적으로 환호와 피켓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고한다. 김진태 의원을 건드리면 자유한국당은 해체된다. 그런데 지금 김진태 후보가 3명의 후보 가운데 현재까지는 가장 열세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 합동연설회장만 다녀오신 분들은 잘못 생각하면 김진태 후보가 가장 앞서간다 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현장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 직접 비교할 수는 없고 서로 이제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친노 친문 진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결집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규모라든지 역사성이 저 훨씬 이상돼 가지고 각 지역위원회까지 편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도 들어오니까 뭐 의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들이 무시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런 수준인데 저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전국 단위로 뭉쳐져 가지고 한 수천 명 수준이니까 저렇게 모여 있으면 보이는데 전국으로 싹 흩어져 버리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존재감을 각 지역에서는 발휘하지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말이죠.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언론에 보면 한 8천 명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요. 지금 전체 책임 당원이 32만 명이니까 거기다 이제 대의원 또 일반 당원 합치면 아마 선거인단이 35만 명이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 적게 잡아서 한 35% 내외 투표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10만 명 이상 10만 투표하는 명이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10%가 안 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나머지 30%는 또 여론조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저게 이제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제가 주목하는 점은 이겁니다. 김진태 후보가 스스로 우파임을 자처하는데 우파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예를 들면 법질서, 책임감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 과거의 신한국당 시절부터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오기까지 전당대회를 하면서 상대방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 지지자들이 막 나서서 이렇게 해방을 놓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나가서 연설을 하는 걸 방해를 해요. 예. 그리고 전당대회 의장이 나가서 연설을 하는 걸 방해해요. 그런데 김진태 후보 말고는 김진태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후보 한 사람이 최고위원 후보 나오면 조대원 후보가 당신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 얘기가 정확한 얘기죠, 사실. 예, 그러면 정태훈 의원께서 막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방금 정태근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장면을 찾아봤습니다. 태극기 부대 가장 합동연설회장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지율은 2% 올라가고 우리 당 지지율은 3.2% 빠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김진태 외칠 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인지 압니까? 그래,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 당을 나가달라! 여러분! 이래가지고 수권 정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입니까? 지금까지 대표 후보들 얘기 쭉 들었는데 조대원 최고위원 원래 준비했던 연설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런데 저 연설을 보면은 적어도 자기의 소신을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혔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소신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전 같았으면 심각히 다뤄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 우파의 가치를 갖고 있는 정당에서 정상적인 법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대원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저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소위 저희가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죠. 흥행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2, 3%씩 빠져요. 올라가다가 5.18 망언이 나오면서 빠졌죠. 그거는 사실은 올라가는 것까지 계산하면 5% 이상 빠졌다고 예. 봐야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조대원 후보처럼 우파의 혁신적인 우파의 자세는 이런 거다라고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사실은 저 얘기를 오세훈 후보가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제대로 우파 논쟁이 한번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세훈 후보가 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한국당 내부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서 볼 때 이제 이런 예. 느낌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내 정당으로 보면은 맨 오른쪽이 아마 대한애국당이고 맨 왼쪽이 한 민중당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민중당하고 대한애국당이 카운터 파트 좀 되는구나. 태극기 부대가 있고 또 민중당은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특사하라라고 한 2,000명, 3,000명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또 카운터 파트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제 인식이요. 한국당이 한 민중당하고 카운터 파트가 되는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인식의 프레임이 그렇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의 이야기, 김진태 의원 데리고 이 당에서 나가달라. 우리가 여기가 무슨 애국당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는 어떤 정치인입니까? 그 육사 출신이고요. 예. 2007년도에 대선 때 이제 이 기획 업무를 잘 봐가지고 이제 그 대선 선대위에 전략기획위원으로 들어와서 아마 지구당 위원장을 맡은 것은 아마 한 작년에 맡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 현역 의원 아니고요. 예, 예. 상당히 이제 그 할 말을 하는 보수다라는 이 혁신 보수를 자처하는 아주 용감한 그 정치인입니다. 경기도 고양정을 지금 예.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살고 있는 데인데 김현미 장관하고 같은 지역구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와 같은 경기도 고양정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 이야기 드렸고요. 5.18 망언과 관련해서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사실 이 이야기가 텔레비전 토론회 때 한 번인가 언급이 되고 지나갔고 합동연설회 때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창 5.18 망언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때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귀국을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의원 제명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명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 권한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졌고요. 물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 5.18 망언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역사 왜곡 세력의 프레임을 씌우고 또 그 정점에는 저는 청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임명 절차를 말씀드리면 국회가 각 당에서 할당된 숫자만큼 적임자를 추천하고 이를 사무처에서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청와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역 탈세 범법 등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그냥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부한 것이 거의 전례가 없는 사유입니다. 국회의장과 제가 이 방미 중에 이렇게 청와대가 국회의 추천을 거부한 것은 한마디로 청와대의 신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히 무례한 사례이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들의 그 피해자들의 이렇게 상처를 주는 발언은 말아야 된다. 이 말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 전에 다양한 시각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부터 이미 지도부에서 상당히 논란을 야기시켰던 그런 부분들은 다 제외를 해놓고 일단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 왜곡의 프레임을 청와대가 나서서 씌우고 있다. 이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뒤에 부분에 이야기한 거는 지난 1월 14일 날 추천했다가 2월 1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를 했던 2명, 3명 중에 2명을 거부를 했죠. 권태호 전 한미연합사 특수작전차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 이 건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해서 재추천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당에서 추천 몫으로 한 거, 그러니까 정무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거부를 한 적이 없는데 이걸 거부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재추천할 용의가 없다는 식의 강한 이야기를 오늘 아침 회의 때 얘기를 한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에 역사적 해석의 다양성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 논란을 더 키운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평가와 판단은 분명히 끝났고 자유한국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해 생각하고 그 정신 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역사 왜곡 프레임을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에 덧씌우고 있다. 오히려 역공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게 뭐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당이라든지 여권에서는 조금 이 일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을 거예요. 한국당 대 반한국당의 이 구도가 형성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 구도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의도를. 그럼 거기 안 말려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게 뭐 징계하는 의총도 전당대회로 뒤로 미루자. 그리고 또 뭡니까? 좀 뒤에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국회 윤리위원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의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자라면서 계속 그 의도에 말려 들어가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 계속 하시죠. 지금 국회 윤리특위가 열려서 3월 7일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얘기한 거죠. 민주당 의원들 다 같이 해야 된다. 이게 3월 7일까지 가는 것도 저는 사실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27일인데 그럼 새 대표가 들어온 이유지 않습니까? 그럼 새 대표한테도 이 짐을 또 실어주는 거거든요. 새 대표가 들어가기 전에 비대위 체제나 자기 선에서 확 선을 그어주는 게 짐을 가볍게 하는 건데 계속 길게 하는 거고 또 만약에 3월 7일이 돼가지고요. 그때도 한국당 먼저 안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도대로 민주당하고 같이 뭐 이렇게 다른다고 한다면은 이 5.18 프레임이 계속 거의 5월 달까지 갈 겁니다. 5월이면은 또 5.18이잖아요. 그게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좀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5.18 조사위원 문제는 저는 청와대도 나경원 대표도 양자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권태우 이동욱 씨에 대해서 거부를 하려면 사전에 야당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거부가 불가피합니다. 그럼 이 조건이 충족되는지 그 청와대에서 들고 있는 게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문가,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중에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우리는 따라야 될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거부를 했어야지 맞고요. 반대로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문제가 계속 끌고 가게 되는 것은 이 지도부가 초기에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솔직히 사과하면서 왜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게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윤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이 하반기에는 아예 그러니까 작년 원구성을 새로 한 다음부터는 아예 회의가 안 열렸고 지금 전체 이 20대 국회에서 한 번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6건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26건인데 징계 결정한 건 제로. 0건. 그러니까 심의 자체를 안 한 거죠. 회부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지금 5.18 망언과 관련해서 따로 세 사람만 심사를 한다. 저는 이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번 차에 앞으로 윤리위원회는 뭐 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것을 회부되면 바로바로 다 심의를 한다. 심의를 해도 지금 윤리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위촉한 물론 각 당에서 추천하지만 거기가 한 달, 최장 한 달 연장해서 2달까지 심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회부를 해도 2달이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참에 국회에 지금 26건 올라와 있는데 2달 동안 심의하면 이거 심의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다 심의하라는 거죠. 다 심의해서 예외적으로 외의를 갖지 말고 원칙적으로 회부된 것을 일관된 기준 하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국회 활동을 정화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정태우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만나서 국회 정상화 합의도 못했는데 과연 그 정도 방안까지 여야가 결정적인 계기가 없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대응 또 전당대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경전 5.18 망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사죄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야당들은 이렇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정미 대표와 윤소아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가 극우 집단의 망언대회로 전락했습니다. 반성은커녕 망언을 자기 홍보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고 또 다른 최고위원 후보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많다며 망언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태극기, 거꾸로 된 성적이 흔들고 들어 누우면 다 된다 하는 이따위의 천박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역사적 단죄를 하는 그런 국회 역할을 해야겠다. 정의당 태도가 민주당 못지않게 상당히 강경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5.18 문제에 있어서는 뭐 진보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저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차제에 저런 말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당에다도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제명하도록 강한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반대로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국회 윤리위원회 소집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유한국당하고 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명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걸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보석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4월 재보선이죠. 네. 창원 성산에 완전히 총력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국당 출신의 강기훈 예비 후보가 1위,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의 여영구 후보가 2위고 좀 차이가 있게 민주당 뭐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당이 바라는 바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것. 후보 단일화. 그렇죠. 내지는. 두 번째는 후보를 민주당이 끝까지 내더라도 사실상 표 쏠림 현상이 정의당 쪽으로 오는 거. 예. 그러려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카운터파트가 우리다라는 걸 계속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라도 더욱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국당의 지지율은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도중인데도 떨어지고 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떨어지는 추이를 지역별로도 좀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전주보다 떨어져서 28.9%에서 25.2%로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이 자유한국당의 가장 전통적이고 큰 지지 기반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지역별로 있어요. 분석을 해보면은요, 대구 경북 쪽에서 13.6%포인트,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예. 3.3%대가 전체적으로는 떨어졌는데, 대구 경북에서 13.6%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48.5에서 34.9%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8.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45.1%에서 36.7%인데, 특히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그러면 이른바 TK라고 말하는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60대 이상 이 부분인데 이쪽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 그림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그림이 들어왔으면 그 열기를 저희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대구 경북에 아마 전당대회 당일을 빼고는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 몇 명 정도 모였다는 얘기가 있죠? 한 10,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게 2차 토론회, 2차 합동 유세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특히 이쪽이 굉장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정치적인 교두보가 될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가장 많습니다. 전국 그냥 일반 선거라면은 뭐 대구 경북이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당원, 책임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임 당원이 32만 명 중에서 9만 6천 명 정도가 대구 경북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쪽에서 많은 표가 있어서 후보들로서는 저 지역을 무시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것들도 대구 경북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자유한국당 합동연설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구시장도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권영진 시장입니다. 권영진 시장이 5.18 망언과 관련해서 이용석 광주시장에게 사과문을 보냈고 그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어제니까 그제 보낸 거겠죠. 문자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에 대한 저의 사과와 위로는 대구시장으로서 공적인 것이며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제 양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용섭 시장님, 저희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상식 이하의 망언으로 인해 5.18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 시민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장으로서 시장님과 광주 시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구와 광주 시민 간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더욱 단단하게 해서 이런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윤태곤 시장, 네. 권영진 시장의 저 사과의 글이 좀 다른 때와 달리 더 부각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일단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달빛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대구가 달구벌이지 않습니까? 예. 광주가 빛골. 대구와 광주는 과거에 이런 지역 감정에 이제 고를 넘자고 해가지고 양 광역 단체끼리는 이런 협력과 이런 연대가 되게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되살린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당이라든지 보수진영이 길게 볼 필요가 있을 때 권영진 의원한테 고마워해야 될 게 과거에 보면은 이제 정의화 전 의장 같은 경우에 부산이 지역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호남이라든지 광주에 이제 공을 들이고 애정을 쏟아가지고 뭐 명예 광주 시민, 조선대 박사 이런 걸 따지면서 대선이라든지 이럴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됐거든요. 예. 권영진 같은 사람이라도 없었으면은 한국당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권영진 같은 사람 없으면 한국당 어땠을까? 전태훈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네, 충분히 동의하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당내에 뭔가 보수를 혁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뭔가 세력화되지 못한 것,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세력화돼서 집단적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건강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5.18 광주민주화운동 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망언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1시간쯤 전에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얘기는 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 가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가 명확하게 전해지고 또 보도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면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